연구하고 그거는 이제 계속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강연하거나 이런 글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노래와 새 말의 길이라는 글은 2009년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고마움, 바로 이 학회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거기 실렸던 논문인데 죄송스럽게도 발표는 못하고 그냥 원고만 실었기 때문에 그 글을 먼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조창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시조지만 시조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시조창은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시조창은 평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기반이 되고 거기서 이제 사설지름, 역금지름 이제 파생되다가 각시조, 우시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제일 이제 그 아정한 단계의 그 시조인데 이건 한시를 가사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조지름이 파생되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평저의 삼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악조입니다. 고평저. 우리 일상 언어의 발성이 고평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길게 느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궁중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정악인 가곡도 이렇게 고평저 삼음으로 기반을 삼는데 그것과 다른 점은 시조는 전성은 소리 이렇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러는 선율이 되는데 전성을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시조를 전체적으로 계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속학적 분위기를 지니기 때문에 가곡이 정악이라고 한다면은 시조는 아주 뭐 판소리나 민요처럼 민속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민속악의 기울은 그러니까 시조창은 지방조가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시조라는 게 있는데 경제시조는 표준화된 시조이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내포제, 전라도에 가면 완제, 또 경상도에 가면 영제 이렇게 해서 그 지방의 그 시조가 각기 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방언에 기반한 그런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시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인용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해구 선생이 이 1957년에 쓴 시조 감상법이라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시조에 대해서 시조창에 대해서 가장 적확하게 설명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구 선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실제 연주자로부터 출발한 음악 연구자이기 때문에 시조창을 이렇게 적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시조를 억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시조를 짓고 시조를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 시조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국문학계에 아주 그 금자탑 같은 문학사를 쓰신 어른께서 유감스럽게도 시조는 한시를 번역했다. 이런 저는 그게 망언이라고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감히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시조를 지어보거나 시조를 유심히 들어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해구 선생이 그 해설한 시조 감상법은 옛날에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태릉 쪽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솔숲에서 그 송풍이 이제 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송풍에 강했다가 부드러워졌다가 여기 인용문에 보면은 부딪혔다가 꺾었다가 이완으로 올라가는 흘러가는 이런 현상을 다이내믹이라고 이제 표현, 다이내믹 영어입니다만은 힘이 있다 이 말이죠. 힘이 있고 이 시조의 생명이며 멋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조 악보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이건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인데 그 첫 구절은 지금 5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칸이 5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퇴계 선생의 도산 12곡을 도산 12곡 중에 한 곡, 평시조로 많이 불리는 건데 청산은이라는 3글자를 5박자로 노래합니다. 이 악보를 유심히 보면은 이 사가 3박자 가까이 청산 이렇게 하고서는 3박자 가까이 끌다가 뒤에 3박자에 가서는 반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보가 허술해 보여도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떠는 소리를요. 그래서 그리고서는 니은을 3박자 끝에다 붙입니다. 3박자 끝에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니은음이라는 게 종성 우리가 저 훈민정 같은 데서 초중종성 삼음 삼자모 체계 삼자 삼음 체계를 얘기합니다만은 종성으로서 독립적인 발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음은 길게 끌 수가 없습니다. 청사 이렇게 길게 끄다가 맨 끝에 니은이 이제 오는데 그거는 은입니다. 은 이렇게 자음. 그 다음에 은을 이제 2박자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이 그래서 이렇게 음성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 시가의 전체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중요한 그 말이 있는데 어단성장이라는 어단. 어는 뜻이 있는 부분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청사는 짧게 하고 사 소리는 이제 모음은 소리는 길게 한다. 이게 우리 시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악의 한 글자가 여러 음을 가지는 그런 변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 음악을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은 일자 이름입니다. 한 글자에 한음이 정해서 그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음악은 일자 다음입니다. 한 글자가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혜배 선생이 얘기한 다이내믹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변화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이 시조에서는 시조창에서는 곡태라고 해서 지금 이 청사는 이 삼음 부분을 설명한 그 말이 있는데 한은 출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가로운 구름이 골짜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곡태를 표시했는데 즉 헌건스럽게 씩씩하고 여유있게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박 3을 나가다가 산의 마지막 자음인 니은을 발음해주고 4번째 대박서부터는 낙착법으로 의에서 아래 이게 지금 소실된 음가라고 그러는데 노래 부르면 이게 살아있습니다. 을 계속 끌어갈 수가 없고 하고 목구멍을 이제 좁히는 그런 이제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감 정경태라는 시조창 전문가인데 이분이 또 그 어학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발생할 때 지금 표준어에서 그 정해진 자모만 있고 뭐 초중성 28자 중에서 네 개는 뭐 소실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음에서는 그 사실이 아닌 것이 이제 시조창을 부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군민정음에 보면은 군민정음 정인지 서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글자의 우는 청탁이 잘 분별되고 악곡으로 노래하면 윤려가 잘 어울리는 것이 일부러 하지 않아도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고 어디든 가서 닿지 않음이 없다. 비록 바람소리, 학, 울음과 닭울음, 개 짖음이라도 모두 써낼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시조창과 관련돼서 정인지는 물론 이제 뭐 용비어천과 같은 그건 가곡 계통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소중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정음에 나오는 초중종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연세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강당에 초중종성이 이렇게 표시되고 또 맨 위에는 전민대 이제 그게 한울이고 그 다음에 땅이고 이 수평으로 그은 획은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기다랗게 세운 획은 사람이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에. 저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인데 연세대학교가 지금 한글 그때는 최인배 선생 바로 제가 7년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돌아가시는데 연세대학교가 이런 학교인가. 그리고 지금도 연세대학교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그 강당에 있는 저는 연세대학교 교표가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참 방패 이런 거 말고.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그 언어에 대한 군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주 7이 나오는 그 다음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조창의 빠르기는 1분간 40종간 곧 메트로놈 50박가량으로 산정되거니와 선처에 불리우던 만대엽의 부신으로 추정되는 가곡의 이삭대엽은 시조창보다 2배 느린 1분간 20정간으로서 이런 정도의 완만한 속도에서 발성되는 음절은 최소한의 음소 단위로 환원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계열의 인접 음소와의 경계로까지 발성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그 옛 노래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두 번째 문단, 실제 첫 번째 문단, 상대가학의 시초에서 드러나는 의미. 우리나라 그 노래가 그 고조선 때부터 전해지는 노래가 있다고 그렇게 고려사 악지에 기술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서경이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경이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서경에 대한 해석이 한참 생각해봐도 가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조선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부러진 버들까지라고 하더라도 생의 살아가려는 뜻을 볼 수가 있다. 그 버들
버들나무는요 꺾어서 오래 둬도 그 시들거나 금방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버들가지가 오래 가는 것과 그 조선이 길이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그런데 가사가 부전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심 사상은 인애와 화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가 되면은 저는 여기 우리 시가 발전사의 근대인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집을 편찬한 우리가 평민가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저는 우리 시가 발전사의 근대인에 해당하는 18세기 가객들의 가집에 보면은 이런 고학에 대한 이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영원 서문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노래는 뭐 시가 일도라는 이제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상태를 정대 화평이라든가 웅심 화평이라든가 이런 곡태 표시 풍도 형용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평조 만대업은 이렇게 시작되는 주 10일의 글은 이두균이라는 현금 동문육이라는 책을 이제 편찬했는데요. 이 검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글을 이제 전부 모아놓은 글을 이제 편찬한 분인데 이분이 쓴 글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이 평조 만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조종으로서 이렇게 쭉 되는데 뭐 결국 신선이 되어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증언을 제가 국악 하는 가곡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대요. 지금도 이제 이 만대업은 아니지만 삭대업이라고 해서 한 메트로놈 40 정도 되는 노래가 전화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창되고 있는데 그 전창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게 만대업을 이렇게 공중에 둥실둥실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증언을 했는데 혹시 어른들한테 그런 말씀 들었어? 그랬더니 무대에서 내가 가끔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악보가 하나 이렇게 옆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호의 기약을 두고 그런 그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강호의 기약을 두고 10년을 분주하니 이제 그렇게 되는 뭐 이양복이 지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작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강호의 기약을 두고 그러니까 전부 몇 글자입니까? 이게 8글자인데 32박자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깝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읽어보면 강호회를 앞에 11박자로 부르고 나머지 기약을 두고를 5박자에다가 11박자, 16박자로다가 부르는데 이게 한 줄이 16박자거든요. 그래서 16박자로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래 부르게 되면은 전부 그 자모가 분산돼 가지고 오늘날에도 무슨 범패나 영광무도 같은 노래들이 전해지는데요. 그 노래들이 모음을 이렇게 길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의미가 없는 모음의 발성을 주로 합니다. 그게 이 우리 가곡의 기본적인 곡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향가의 악조에 대한 그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만 무슨 상국유사 도설가의
유차사 산액계 거기 4페이지 맨 위에 차사 산액계. 차사는 감탄사를 얘기하는데 향가의 그 맨 뒷부분 결구, 그러니까 19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9번째 구에 차탄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산회격이라는 게 뭐냐, 저 고려 전기의 균요라는 분이 보현시황가라는 향가 11수를 남기면서 산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때까지도 이제 노래 부르는 방식이 전승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자료가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금 아까 강호의 기약을 두고를 이삭대업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영원에 나오는 노래들이 다 이삭대업입니다. 이삭대업, 그러니까 만대업, 그 다음에 중대업, 삭대업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이삭대업이 삭대업인데 1분에 20점간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린 곡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그 향가의 원형을 이어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 유학 갔다 온 후배가 일본 군중에서 12세기에서부터 전해진다고 하는, 물론 이제 그거는 원래는 6세기서부터 있었는데 너무 곡이 느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다시 뭐 와까라는 이름을 쓰다가 12세기쯤 들어서 군중의 위엄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 옛날 노래를 빌려다가 다시 썼다고 해서, 그게 최막, 일본말로는 사이바랍니다. 녹음한 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들어보니까 가곡입니다. 그냥 가곡, 제가 들었던 뭐 이삭대업, 바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나이가 좀 젊으면은 10년 동안 일본에 가서 사이바라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후배들이 제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기서 관심을 가져 문이 있으면은 그거 꼭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옛날에 썼던 그 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조창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 13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 안자산이 시조시학에서 얘기한 건데, 섬은 높고 한섬 두섬한테, 쌀 한섬 두섬한테 섬은 낮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또 밤은 소리가 길고, 먹는 밤은요, 또 밤낮 할 때 밤은 단음인데, 이건 노래 부를 때 반드시 지켜서 해야 됩니다. 한산 섬인데 이걸 낮은 소리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붓이 아니라 책이다 할 때 책이란 말이 강하고, 나비가 춤춘다 할 때 나비의 춤이 강해, 이런 강약이라든가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노래를 부를 때는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규범문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되고 있는 것을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조를 배우면은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시조창을 하면서, 시조창을 배우면서 실제 겪었던 그런 경험의 바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요즘은 부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천의 옛 이름이 수주거든요. 그래서 수주 시조회를 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발기 기념하는데 거기서 강론을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뭐 색다른 건 없고요. 거기 악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제 농부가 악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글자가 발성되는 세 박자나 세 글자가 한 박자씩 발성되는 거나 전부 이제 같은 단위로 다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시조를 이음, 삼음, 사음, 오음이 이제 주로 주 음절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글자 수를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은 그런 그 악절에 따른 그 음절수 배합이 반드시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이런 강론을 하고 나니까 평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쉽게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그 유행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음 번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시조 부흥론에 대한 반성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7면에 보면은 작품이 몇 개 있겠죠. 제일 처음에 작품은 최남선이 108번뇌라는 시조집에 1924년입니까? 20년대에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시조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쓴 작품이고, 그런데 벽초 홍명이가 이 작품을 108번대로 혹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뭐 주제는 좋다는 거죠. 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착스럽게 규칙을 지키는 이런 그 형식은 그렇게 근대 시로서 발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혹평을 했습니다. 그 108번뇌 단문을 쓴 사람이 홍명이 정인보 선생은 이게 도대체 무슨 한문의 예서전서 같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최남선 선생 시가를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좀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뭐 신체시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1950년대 와서 다시 시조 시인으로 귀착한 게 이분의 시가 창작의 결말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거기 두 번째 인용된 게 수필 명사심리 만해가 쓴 시조도 있습니다. 근데 읽으면 순탄해요. 읽으면 어여쁜 바다새야 너 어디로 날아오니 공중에 어느 길이 너의 길이 아니래만 길이라 다 못 오리라 잠든 나를 깨워라. 이분은 왜 이렇게 순탄하고 저 위에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막 껄껄거리고 이래가지고 걸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정인보 선생이 있습니다. 정인보 선생은 제가 8면에 설명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정인보 선생의 난초를 노래한 건데요. 7쪽에 있는 작품을 먼저 같이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해요. 빈골 외로운 싹 옛 뿌리를 굳이 지켜 맑아도 맑은 향내 남 모른다 꽃 안 피랴 자랑에 살려는 물이 이뜻어이 알리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읽으면서 정형률적인 가락이 먼저 다가오지만 다 읽어 전체가 눈에 들면 물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순탄하고 유장한 흐름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빈, 넷 같은 울림이 큰 말들이 이 흐름에 부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안피레아로 굴곡을 준 오조는 자랑의 낯선 모습과 등을 대어서 축복한 살려는 물이 자랑의 살려는 물이로 기울어지더니 얼른 삼사로 돌쳐서 원래의 흐름을 되찾습니다. 이런 가락의 진행이 작자에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이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소리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당 선생은 소리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님 이런 주제를 따라가시다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용운 선생의 시조 또 있습니다. 사랑.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는 시조가 전부 님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봄물보다 깊으니라 갈산보다 높으니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데 어떻습니까? 순탄하고 아무 걸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님의 침묵의 바탕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어렵다 그래서 또 이제 시조사랑 모임, 이 수주 시조회라고 그랬더니 너무 무겁다고 어떤 어른이 그냥 시조사랑 모임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표에서 시조는 다른 게 아니라 유행가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방진이 시조 예를 들고 뭐 정몽주 보친 시조 얘기 들고 또 정철의 시조 예를 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 누구나 애들이나 여자나 뭐 남자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쪽 그 맨 아래 보면은 여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그분들도 너무 쉽다고 말하지 않고 뭐 가져가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운, 여유, 한가, 침묵, 여백 뭐 이렇게 개념 연세가 되잖아요. 우리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유효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종소리의 타종기에도 이어지는 기다란 울림이라든가 꾸밈이 없이 천이무봉한 한국 막사발이라든가 한국 음악의 일자다음이나 어단성장의 기다란 늘어짐 그리고 고현보다는 사이사이의 쉼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검고 산중 이런 형체보다는 그를 감싸고 있는 그림의 빈 곳이 가져다주는 너그러운 안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조가 바로 그 3, 4, 4 사이 음의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쉬는 그 침묵, 여백이 더 문율을 만들어가는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이론화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운율 이론은 뭐 강약률, 보조율, 뭐 자수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여백률이라고 이런 말을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서양 음악에는 여음이 없지 않습니까? 후렴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개념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유행가에 이렇게 경도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를 유심히 듣습니다. 그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까? 낮에 듣면 늘 나오니까. 그래서 뭐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은 밤 깊은 마포 정청 갈 곳 없는 뭐 전부 이렇게 네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조 시행 구성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시조가 갈 길이 찾아지지 않는가 하고 찾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관심을 두시고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다석 유용모 선생이 시조를 뭐 몇백 수를 남겨놨습니다. 강연하기 전에 시조를 꼭 한 수씩 읊조리고 강연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그런 쉬운 말에서 깊은 생각을 들어가는 그 시조의 길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시조 연구자들에게 당신이 얘기하는 시조의 표본이 누구냐 그래서 다석이라고 얘기하면 다 모르더라고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려야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거기 그리움이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분이 기독교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그늘 그리움이 그날 끈이 위에 높고 저 밤낮 밝힘이 저녁 하늘 아래 깊더니 이늘이 건네어 제 그늘에 드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쉬운 시조시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길이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저도 이제 그런 시조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석 선생의 다른 작품 이제 소개해드리면요, 거기 두 줄씩 이렇게 네 마디로 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여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언어에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훈민정음 연구도 깊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학자들이 좀 이분 이론을 좀 연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새 어학자들은 왜 꼭 예문을 들면 서수가 영의를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예문만 들은지 시조의 습질이 다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귀가 막히질 않네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제가 시조에 대한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얘기는 이따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